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80문제 최종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석 확인. 본인의 자석이 맞습니까? 확인 클릭. 응시자 신분 확인. 감독관이 신원 확인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안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험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교시 대기. 시작 시간에 맞추어 시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1번입니다)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 중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1. 자녀의 결혼 2. 배우자 사별 3. 성적 관심 저하 4. 손자녀와의 세대 갈등 5. 형제 자매 간의 유대관계 감소. 정답은 2번입니다. 배우자 사별이 되겠고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눠지고요. 1단계는 상실감이겠죠. 우울감과 비탄감도 느낄 수 있겠고, 2단계는 정체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지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개척함.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옳은 것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1. 단기보호센터 2. 노인 인권보호기관 3. 노인보호 전문기관 4.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5. 학대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를 하고 번호는 1577-1389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가 생기기 전부터 예방이나 방지를 위한 홍보와 인식교육까지도 들어가고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하는 곳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3번 노인복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은 독거노인이다. 2.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3. 노인 학대 피해 노인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4.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5.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조기검진 및 1:1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정답은 4번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시, 군, 구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해서 노인들의 여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번의 대상은 독거노인이 아니고 모든 노인이 되겠고요. 2번의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시군구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3번 노인 학대 피해 노인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되겠습니다. 5번에 복지관이 아니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 및 1:1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다음 대상자가 재등급 판정을 받아야 될 시기로 옳은 것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2021년 6월에 재등급 판정을 받은 결과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을 받았다. 풀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2025년 6월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1등급 대상자가 되겠지요. 2021년도 6월에 재등급 판정을 받은 결과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을 받았습니다. 네, 95점도 1등급이죠.
같은 등급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4년, 2, 3, 4등급 같은 경우는 3개 3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개 2년 연장이 되고 그죠? 그리고 최소 유효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전 처음 등급을 신청해서 받았다 하시면은 무조건 2년 뒤에 판정을 하고 재판정을 하여서 같은 등급이 똑같이 나왔다고 하시면은 그만큼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등급을 2번 받으셨기 때문에 2021년도 6월에서 4년 뒤가 되는 2025년 6월이 되겠습니다. 5번 노인 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 급여 서비스는 1. 방문 간호 2. 단기 보호 3. 주야간 보호 4. 노인 요양시설 5.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단기 보호가 되겠습니다.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한다 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이 되는 단기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서비스다 했기 때문에 재가급여 6가지 중에서 해당이 되겠죠. 1번에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세계화, 그리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기타 재가급여가 복지용구 구입되어져 총 6가지가 되겠고 4번, 5번에 보시는 요양이 들어간 2가지는 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4번에 노인, 요양시설은 요양원이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시설급여로 나눠지고 9인 이내가 되는 시설이 됩니다. 대상자도 시설급여니까 등급을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서 일반 노인이 아니고 심신의 장애로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있다. 그죠? 자, 5번 보셨고요. 6번 만 65세 미만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질환은 1. 고혈압 2. 결핵 3. 신부전증 4. 파킨슨병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4번 파킨슨병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크게 보시면 3가지 좀 외워주시고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뇌졸중은 뇌출혈이냐 경색이냐 3번째는 파킨슨병까지 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3개 더 봐주시면은 4번에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기저핵은 뇌 안에 있는 한 부분이고 크게 보면은 파킨슨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따로 좀 봐주시고 5번에 중풍 후유증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이고 6번에 진전까지 진전은 다양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손떨림 포함 아니면 몸 전체의 머리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을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진전. 그래서 등급 대상자가 만 65세 미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 하나 보셔야 되고 나이가 65세 미만이니까 노인성 질환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 문제가 나오면은 대상자를 구분하셨을 때 먼저 나이부터 보시고 65세 이상이다 하시면은 하나 보시면 되죠. 거동이 불편한지 65세 미만이다 하시면 64세부터는 2개 보셔야 되죠. 거동 불편 플러스 노인성 질환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청,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괄호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최종 판정 1. 계약 체결 2. 목표의 설정 3. 급여 제공 계획서 4. 의사소견서 제출 5. 건강상태 평가 정답은 4번 의사소견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을 공단에서 하고 그 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등판 위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최종 판정이 되겠습니다. 8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행동 변화 내처는 어떤 서비스 분류에 속하는가? 1.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응급 서비스 5.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정답은 5번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행동 변화 대처가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다 하나 보시고 1번의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양보호사의 주 업무기도 해서 총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좀 구분하실게. 방문 목욕은 좀 구분하시죠. 방문 목욕이 아니고 지금은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 목욕 도움이라는 것.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까지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이번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3가지죠. 밥, 빨래, 청소. 1번 취사, 2번 청소 및 주변 정돈, 3번 세탁. 3번의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밖에서. 첫 번째는 외출 시 동행.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같이 가셨고 2번은 일상 업무 대행. 4번의 응급 서비스는 응급 상황 대처가 되겠습니다. 지식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낙상 등등등의 대처를 할 수 있으셔야겠고 혹시나 응급 의료라고 하면은 당연히 틀리죠. 의료 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다는 거는 기본 염두에 두시고 표준 서비스 분류는 거의 매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며느리 때문에 아들, 손자들과 멀어졌고 이제는 친척들도 며느리 편만 든다고 서운해한다. 1.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2.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준다. 3.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4. 보호자에게 말하여 오해를 풀게 한다. 5. 말을 잘 들어주되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말을 잘 들어주되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대처 사례모 50번에 보시면은 정서 지원 서비스 중에서 생활 상담은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이 됩니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 것. 10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1. 흡인 2. 관장 3. 욕창 관리 4. 보장구 장치 도움 5.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4번 보장구 장치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 중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항목 중에 하나가 보장구 장치 도움이죠. 예를 들어 보청기라든지 뭐 휠체어라든지 대상자가 보장구 장치를 하실 때 도와주는 것. 1번의 흡인은 가래를 뽑는 건데 요양보호사가 못하죠. 의료행위다. 2번의 관장도 변비가 있을 때 해주시는 거 의료행위라서 안 됩니다. 3번의 욕창관리 안 되죠. 욕창관리는 욕창 드레싱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들어갑니다. 방문간호 연계하시거나 의료기관에 가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5번의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죠. 표준 서비스 중에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못하고 뭐 다 배우실 필요는 없고 끝에 마지막이 훈련이나 치료로 끝납니다. 작업치료, 작업치료사가 하겠지. 물리치료, 물리치료사가 하겠지. 등등. 11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 강령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오늘도 재활치료를 오래 하셨네요.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서 음식은 식었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드세요. 대상자, 나는 따뜻한 국물에 밥을 먹고 싶은데...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4.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정답은 4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서 음식이 식었다. 그러면은 나는 따뜻한 국물에 밥을 먹고 싶다라고 의견을 표현하시고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되겠죠. 1번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사례가 나오죠. 네, 시설에서 파마를 했는데 머리가 다 상했어요. 싼 약으로 해서 머리가 다 상했어요. 질이 높다는 것은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머리가 다 상했으면 미용실 가셔가지고 별점 5개 중에서 하나 주겠다, 그죠?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파마 예시 기억하시고, 이번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계약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계약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서 서명을 하시겠죠. 3번의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요거는 전이겠죠. 계약하기 전에. 5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예시는 침대 매트리스죠. 집에서는 침대에 주무셨는데 시설에 오니까는 매트리스나 이불에 깔고 자라고 해서 허리가 아프다. 그죠? 까지. 사례는 기본이고 문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꼭 살펴서 한번 보실 것. 12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노인 학대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성 교제를 방해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 짧은 답변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1. 방임. 2. 유기. 3. 성적 학대. 4. 신체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5번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취업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곳은 1. 노인정보센터. 2. 노인인권센터. 3. 재가노인복지센터. 4.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정답은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에 관한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방문 목욕에 관한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이렇게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14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한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뒤에서 껴안는 행위. 2. 옷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 3.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팩스를 통해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행위. 5.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행위. 정답은 4번 팩스를 통해서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행위가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성희롱은 총 3가지죠. 시, 언, 육.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눈으로 봤다 하면 시각적 성희롱, 귀로 말로 들었다 언어적 성희롱, 몸이 닿았다 육체적 성희롱. 3가지가 되겠습니다. 1번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육체적, 2번도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 육체적, 3번은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말로 평가를 해서 들었기 때문에 언어적 성희롱. 5번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 라고 말로 했기 때문에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15번 혼자 사는 재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2. 대상자의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4. 원칙상 안 되지만 특별히 만들어 준다고 한다. 5.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대처 사례 29번이고 총 53개의 사례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들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에게 집에 가서 오늘은 목욕 서비스를 하러 갔는데 대상자가 청소를 해달라고 한다. 오늘은 목욕 서비스를 하러 왔다고 설명하시면서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일만 하실 거고, 예를 들어 대상자에게만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나 다른 가족의 세탁물이 세탁기에서도 안 되고, 뭐 손주의 간식 만들기도 안 되고, 뭐 등등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꼭 보셨고 16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중에서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2.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요구는 배제한다. 3.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록한다. 4.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5. 대상자가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되면 동료와 의논 후에 해결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록한다가 되겠습니다. 1번에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한다겠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 대처 사례목 53가지 중에서 당뇨 대상자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뇨 대상자에게 목욕을 하러 방문을 했는데 당뇨 대상자 발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상처가 있다. 대처 방법을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발에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방문 목욕 시간에 왜 목욕을 하지 않으셨죠? 상처가 있어서요 라고 하니까 그럼 확인하셨어야죠. 그래서 당뇨 발에 상처가 있다면은 의료인이나 기관장이나 시설장에게 확인을 해서 목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방수 테이프, 비닐봉지를 사용해서 감은 후에 목욕을 한다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이 아니고 확인을 하신다는 거. 그죠? 이번에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요구는 배제한다. 당연히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시행하시고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고 시행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지가 떨어진 경우에는 판단을 못 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보호자에게. 4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셔야겠습니다. 5번에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되면 확실한 것만이 아니고 의심이 될 경우도 신고를 하셔야겠죠. 동료와 의논이 아니고 보고하시거나 신고한다가 되겠습니다. 17번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를 돌보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결핵 치료제 복용 2. 침구류 그늘 말리기 3. 보호장구 착용 4. 수액으로 영양 보충 5. 요양보호 업무 중단. 정답은 3번 보호장구 착용이 되겠습니다. 결핵은 비말 감염이죠.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므로 보호장구,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침구류는 그늘이 아니고 햇볕에 말리셔야겠죠. 햇볕에 약해서 결핵균은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기 때문에 침구를 일광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처럼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독감이나 결핵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대상자가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즉시 업무를 중단한다가 되겠습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혈압 저하 2. 심박동수 증가 3. 심박출량 증가 4. 심장 근육의 탄력성 증가 5. 말초혈관의 저항 증가 정답은 5번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한다가 같은 말이겠죠. 말초혈관은요, 우리가 심장이 중심이면은 심장에서 나간 피가 발끝, 손끝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발이나 팔이 저린 이유가 말초순환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동맥경화증 등등 때문에, 두 번째는 혈액량이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 소금이나 짠 염장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수분을 흡수했어요. 그런 경우에 혈관은 좁아졌는데 녹이 꼈는데, 그죠? 수도관이 녹인 것처럼. 근데 혈액량은 많아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고 나가기 위해서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게 고혈압이 됩니다. 140에 90이죠. 정상은 120에 80. 그래서 말초혈관의 저항은 증가를 합니다. 1번에 혈압이 증가를 하고요. 심박동수 감소를 하고요. 3번에 심박출량도 감소를 하죠. 심장에서 짜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가 4번의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감소를 했기 때문이죠. 심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쿵짝쿵짝 심박동수가 한 번에 쿵짝 할 때마다 심장을 짜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두꺼워져 버리니까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액을 짜내는 힘이 떨어진 거죠. 네. 19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 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하셔야 됩니다. 약을 끊어버리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에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죠.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혈압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이 한번 보내는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은 높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염분은 하루에 6g 이하로 드셔야 돼요. 소금은. 그래서 염장식품, 장아찌 같은 음식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가 않죠.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하셔야겠습니다. 3번에 심장 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아닙니다. 심장병이나 아니면 콩팥, 신장 질환이나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 같은 증상 질환 때문에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고 해서 촉발성 고혈압이 2차성 고혈압이 되고요. 본태성 고혈압이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원래 생겼던 고혈압, 비만이라든지 스트레스, 유전, 흡연 등에 의해서 생긴 혈압을 1차성이라고 하고, 거의 90% 이상이 본태성, 같은 말로 1차성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이다. 아닙니다. 수축기가 피를 짤 때, 이완기가 피를 담고 있을 때. 정상 수치가 120에 80이라고 하면은 높은 압력, 120이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량이 늘어나서 압력이 솟구치는 거고, 다시 이완을 했을 때 몸을 돌고 피를 담겠죠. 그게 120, 80 중에서 낮은 혈압, 80이 이완기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죠? 20번. 아스피린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부패한 음식에 의해서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질환은 1. 위암, 2. 위궤양, 3. 위염, 4. 간암, 5. 췌장암. 정답은 3번 위염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그러니까 피가 굳지 않도록 피를 묽게 만드는 약물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죠. 또는 부패한 음식에 의해서 식후 3, 4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질환은 위염이 되겠고, 비교해서 위궤양은 위염보다 심하죠. 그래서 새벽에 1, 2시에 위산이 나오면서 공복 시에 속쓰림과 상복부, 아랫배가 하복부면은 위가 있는 상복부 전체적으로 불편감이 있는 질환이 위궤양이 되겠습니다. 21번.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은 1. 폐암, 2. 천식, 3. 폐렴, 4. 폐결핵,
5. 만성기관지염. 정답은 3번 폐렴이 되겠습니다. 폐렴은 키워드가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두껍게 되어 섬유화됐다는 말은 약간 탄력성이 떨어지고 질겨진 거죠. 질겨지면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 질환입니다. 그래서 폐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섬유화, 말 그대로 질겨지면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한 거죠. 그 폐렴이고 폐렴의 치료는 두 가지. 세균성이면은 항생제를 쓸 거고 바이러스라면은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였죠. 그래서 산소 공급, 코에다가 산소를 캐뉼라를 통해서 공급을 하거나 체위 변경, 어떤 자세를 해주시냐? 숨이 찬다고 하시면은 상체를 세운 반좌위를 해주시면 되겠죠. 한 30에서 60도 세워주시고 기침과 그리고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이전에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하시면은 폐렴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령자에서 또는 면역이 떨어지면은 더 폐렴에 취약하기 때문에 폐렴 구균의 접종 시기는 50세 이상은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 한번 맞으시고 65세는 기본 접종이 됩니다. 폐렴 구균 접종은 무조건 하죠. 네. 1번은 폐암은 우리 시험에서 배우지도 않고요. 2번에 천식은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나타나죠. 4번에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기침이나 쇠약감이나 체중 감소나 객혈, 피가 있는 질환이고 피가 섞인 기침을 하죠. 5번에 만성기관지염은 만성적으로 기관지 염증이 생겨서 흡연을 50년 하신 분 생각하시면 되겠다. 기침과 가래가 끈적끈적하고 회백색, 완전 탁한 거의 뭐 회색깔의 가래를 뱉어내서 그 가래를 뱉어내게 하는 게 또 치료 목표가 되겠죠. 22번 노인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빈혈의 원인은 1. 칼슘 부족 2. 비타민 A 부족 3. 비타민 D 부족 4. 비타민 C 부족 5. 철분 부족. 정답은 5번 철분 부족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철, 결핍성 빈혈이 노인에게는 많습니다. 철을 못 드셔서, 그러니까 철이 든 음식을 많이 철분 섭취를 못 하신 거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철분제와 비타민C 복용을 같이 하시면은 흡수가 높아지겠고, 그 두 번째는 빈혈 피수치가 낮아지면은 출혈의 원인을 의사와 상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라든지 특히 치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있으면서 밑빠진 독이 불붙기가 되겠죠. 철분을 계속 드셔도 계속 빠지니까 그 원인을 먼저 치료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식사 시에 철분 섭취를 많이 하십니다. 굴이 많죠. 달걀 노른자, 특히 붉은 살코기, 소고기, 콩이나 시금치에 철분이 많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정말 좋죠. 비타민C도 많고 철분도 많고 뽀빠이가 시금치를 괜히 먹는 게 아니었다, 그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시험에서 노인에게 흔한 원인은 철결핍성 빈혈이고, 네, 재생불량성 빈혈은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불량성 빈혈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철을 안 드셔서랑 상관이 없어요. 조혈세포에서 피를 생산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이 오겠죠. 칼슘을 못 드시고 체중 부하 운동을 안 해서, 걷기를 안 해서. 비타민 A는 우리 시험과 상관없지만 눈 관련이 되죠. 비타민 A는 뭐 블루베리나 당근에 많고, 비타민 D는 골다공증과 되겠고, 우리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C는 우리 시험에서 상관이 없죠. 비타민 C를 드시면은 철분과 같이 복용했을 때 증가되기는 하고 섭취가 잘 된다는 겁니다. 오렌지 주스와 철분제를 같이 드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23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1. 등산 2. 수영 3. 배드민턴 4. 계단 오르내리기 5. 장거리 걷기. 정답은 2번 수영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키워드는 연골이죠. 연골이 쓰다가 닳아서 무리가 가면서 아프고 뻑뻑하고, 그래서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연골이 닳지 않는 운동, 수영이 제일 좋고 평평한 흙길 걷기, 맨손 체조 등이 좋겠다, 그죠?
1번의 등산은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골다공증을 말 그대로 체중 부하 운동, 땅을 꾹꾹꾹꾹 맞는 운동. 4번의 계단 오르내리기도 골다공증에 좋고 5번의 장거리 걷기는 너무 무리하시면은 뭐 전부 다 좋진 않습니다. 24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성호르몬 증가 2. 성적 욕구 감소 3.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4.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증가 5.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 정답은 5번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가 되겠습니다. 위축성 질염이 오는 거죠. 1번의 성호르몬은 감소가 되고요. 2번의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에 방광에 소변이 차는 건데 저장 능력이 감소하면서 새거나 참지 못하고 복압성, 압이 올라갈 때 넘쳐나는 거고 4번에 골반저 근육,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감소겠죠. 그러니까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죠. 요실금의 제일 좋은 운동이 골반저 근육, 대변 보고 힘을 주는 그 부위를 힘을 주시면서 힘을 줬다 풀었다 하시는 게 케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골반저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5번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뺀다. 2. 방사선 요법을 시행한다. 3. 체중을 늘린다. 4. 맥주를 많이 마신다. 5. 심하면 약물 치료를 한다. 정답은 1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뺍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압박을 해서 요도가 눌리면서 소변이 찔끔찔끔찔끔 나오고 새벽에 가고 싶은 야뇨도 생기고 그리고 힘을 줘야 나오고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못 보시는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소변관을 통해서 스스로 소변을 뺍니다.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도뇨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대신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스스로 소변을 뺄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방사선 요법은 아니죠. 암일 때 하시는 거고 약물 요법이나 수술을 받습니다. 체중은 적정 체중 유지하셔야겠죠. 저지방이나 고콜레스테롤 드신 것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도 하시면서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므로 금주하시는 게 좋고 심하다면은 약물 치료가 아니고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으시는 거겠지요. 26번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 주머니를 대준다. 2.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3.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피부 건조 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번갈아 한다. 5.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준다. 정답은 5번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준다가 되겠습니다. 특히 축이 옆으로 누워 계신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 종아리뼈가 있고 다리 옆에 중앙에 보시면 정강이뼈가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강이뼈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은 무릎과 무릎 사이가 닿이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베개를 대주면은 압력이 분산되겠다. 그죠? 1번 뜨거운 물주머니는 화상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상이 또 욕창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좋고 미지근한 물로 뭐 씻어주거나 닦아주시고 하시면 되겠고 2번에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아니겠죠? 침대에 2시간, 휠체어 1시간마다 체외 변경 하셔야겠고 3번에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학물질이 땅 구멍을 막아서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4번에 피부 건조 시에는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발 뒤꿈치에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침범된 철과상과 수포가 관찰되었다. 욕창의 단계는요. 1, 2, 3, 4, 5단계네요. 정답은 2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수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물집. 그래서 2단계가 되겠고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침범된 찰과상, 긁힌 자국이나 수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2단계가 되겠습니다. 총 4단계로 욕창은 나눠지고요. 1단계는 불따입니다. 표피, 제일 겉에 있는 피부에 생긴 홍반이 30분 이상 지속이 되고 2단계는 수포입니다. 물집이 생겨서 표피와 그리고 진피를 포함한 피부에 손상이 있습니다. 2단계가 굉장히 아프죠. 왜냐면은 진피에
신경도 있고 땀샘도 있고 피지선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신경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제일 심하죠. 3단계는 괴사입니다. 그래서 조직 손상이 섞어 들어가고 진피와 그리고 피하 조직, 그러니까 지방층까지도 포함한 피부에 손상이 있고 4단계는 뼈괴사입니다. 그래서 피하 조직과 그러니까 지방층과 플러스 그 밑에 있는 근육과 뼈까지도 손상이 있는 4단계가 되겠습니다. 5단계는 없고요. 28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1. 옆에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2.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3. 얼굴을 보면서 또박또박 말한다. 4. 보청기를 사용 시 고음의 큰 소리가 효과적이다. 5. 청력을 복구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으시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마주보고 또박또박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입모양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셔야겠고 당연히 이번에 소음이 없는 곳에서 대화를 하셔야겠죠. 4번에 보청기를 사용한다면은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가 좋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히 여자나 아이의 톤은 좀 높은 음역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난청이 있다면은 낮은 음부터가 아니고 높은 음부터 난청이 와요. 그래서 난청이 있을 때 자체에 큰 소리로 높은 음으로 말하시는 것보다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자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특히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뭐 보청기를 제공하는 그 회사에서 적당하게 노인 어르신의 그런 난청 정도에 따라서 다 맞춰놔요 수치를. 그런데 우리 그런 중요한 말이 있죠.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입력이라는 것은 보청기의 소리는 많이 모아서 출력은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출력을 높게 해버리면은 작은 소리, 큰 소리 전부 다 왕왕왕왕 크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소리를 다 수집은 하되 적당한 선에서 들릴 수 있도록 출력은 낮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가 좋다. 5번의 청력을 복구시키기 위한 치료는 없습니다. 29번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1. 간 손상 2. 뇌 손상 3. 급성 위염 4. 요도염 5. 흡인성 폐렴. 정답은 2번 뇌 손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혈당의 증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식은땀, 두통이 있으시거나 눈앞 시야가 몽롱하거나 배고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손도 떨죠. 손도 떨고 땀도 흘리면서 혈당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뇌세포가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땀을 많이 흘리거나 뭐 두통 있는 그 정도는 저혈당의 수치로 봤을 때 70 이하를 저혈당이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정상은 100에서 126까지를 정상으로 보고요. 손떨림이 있는 증상이 한 70 밑이라고 보면은 30 이하에서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입으로 드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포도당을 마셔야 되는데 거의 30 이하로 유지가 돼서 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당 공급이 안 되면 빠른 시간에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중요하겠고 70 이하 정도 손떨림을 느끼는 정도라면은 단순당, 꿀이나 설탕 한 15g 정도를 한번 드시고 그리고 15분 후에 증상이 또 있으면은 한 번 더 드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병원으로 가셔야겠다. 그죠?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커피 스틱 있죠? 휴게소 가면 있는 커피 스틱이 하나 5g이거든요. 그래서 3봉지 드시거나 꿀 한 2수저 정도 딱 드시면 됩니다. 30번 의식장애로 인해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하며 증상의 기복이 심하고 인지장애, 정서불안 증세 등을 보이는 질환은 1. 뇌졸중 2. 치매 3. 선망 4. 우울증 5. 파킨슨병. 정답은 3번 선망이 되겠습니다. 치매로 가셨다고 하면은 구분을 좀 하셔야겠다. 그죠? 선망에서 치매 증상이 동반될 수 있지만 구분을 하시자면 의식장애로 인해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 선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증상의 기복도 심하고 좋아졌다, 심해졌다. 그리고 인지 장애, 진압력도 떨어지면서 시간, 장소, 사람의 능력도 떨어지고 정서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 선망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뭐 다양합니다. 알코올, 금주, 술을 뭐 갑자기 많이 드시다가 안 드셨을 경우도 있고, 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등등등. 그러니까 물을 보름 동안 한 모금도 못 드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선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증상보다는, 그러니까 원인보다는 증상과 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하게 보시고, 증상이 주의력 감퇴, 그리고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시간, 장소, 사람의 진압력 장애가 있죠. 4번 인지장애와 정서 불안정까지 보이는 선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31번 대상자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자꾸 놓치며 평소와 다르게 입모양이 삐뚤어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119에 연락하여 빨리 병원으로 오신다. 2. 다리를 올리고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한다. 3. 가족에게 알리고 상태를 지켜본다. 4. 운동 부족이므로 함께 산책을 한다. 5. 혈액순환을 위해 목욕을 시킨다. 정답은 1번 119에 연락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던 물거풀 자꾸 놓치고 평소와 다르게 입 모양이 삐뚤어지고 침을 흘리시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으시다.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4시간, 최대 4시간 안에는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119를 연락해서 가시는 거고, 이번에 다리를 올리고 하는 경우는 혈압이 떨어졌을 때고, 3번은 상태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 빨리 병원 가셔야겠고, 나머지 운동이나 혈액순환과는 지금은 해당되는 보기가 아니다. 그죠? 32번 노인에게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원인은 1. 갈증 반응 감소, 2. 타액 분비 감소, 3. 활동량 감소, 4. 칼슘 흡수 감소, 5. 위 소화액 분비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갈증 반응 감소.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쉽게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타액이 침이죠. 타액 분비 감소는 위액 분비 감소와 더불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 3번의 활동량이 감소하시면 관절이 굽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 4번의 칼슘 흡수 감소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5번의 위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면서 소화 및 흡수 기능이 감소될 수도 있고, 3번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1. 전날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2. 효과가 없을 시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3. 삼키기 힘든 알약은 분쇄하거나 분할해서 복용한다. 4.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5. 다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이전 처방전을 보여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이전 처방전도 보여주시고,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보여주시면 좋겠죠. 적은 상태 또는 사진을 찍어두신 상태에서 어떤 약물에 알러지가 있다 보여주시면 되겠고, 1번에 전날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 절대로 2회를 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드시지 않았다. 그럼 점심약을 드시는데 점심시간이 가깝다면 아침 거르고 점심 2회 분량을 한꺼번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정해진 양보다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요거는 약물의 오용이 되겠습니다. 약물의 목적으로는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겠지만은 처방된 대로 드시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셔가지고 2번 드실 거를 3번 드시고 2알 드실 거를 3번 드시고, 그죠? 3번 삼키기 힘든 알약을 분쇄, 갈거나 분할, 쪼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선이 있는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도 되죠. 특히 쪼개면 안 되는 약이 서방정은 쪼개면 안 되죠. 서서히 방출되는 약이다 해서 흡수가 서서히 되는 약인데 쪼개 드시면은 흡수가 빨라지면서 간에 무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캡슐 약도 포함이지만은 장용 코팅제도 있어요. 장용 코팅제는 약을 보시면은 알약에서 매끌매끌한 게 있고 텁텁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매끌매끌한 거는 위에서 녹지 말고 장까지 가셔야 되는데 쪼개고 갈아버리면은 흡수가 위에서 돼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4번에 비처방약이라고 해서 상의 없이 많이 드셔도 된다? 아닙니다. 뭐 알로에라든지 오메가3, 감마리 놀렌산 등등등도 상의하고 드셔야겠죠. 네.
3, 4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줄이기 위해 3. 요양보호사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해 4.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 5.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답은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질이 너무 떨어지고 어느 곳에서는 잘하고 어느 정도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케어하는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런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시면은 개선도 되고 뭐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 기록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한 활동을 입증할 수 있겠고 퇴직이나 뭐 이직으로 인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가 힘들 때도 기록으로 인계를 하시면 되겠고 4번의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5번 지도 관리를 받는데 도움이 되고 6번 가족과 정보 공유를 하고 7번 표준화 마지막 책임성을 높이는 기록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총 8가지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3, 5번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나는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2. 맥박이 강해진다 3. 수분 섭취와 소변량이 많아진다 4.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식은땀을 흘리며 혈압이 올라간다. 정답은 4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입니다. 빨리 쉬다가 천천히 쉬다가 이렇게 임종시 호흡이라고 합니다. 1번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맥박도 약해지고 3번의 수분 섭취와 소변량도 줄어들고 5번의 식은땀도 흘리지만 혈압도 떨어진다는 것. 36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1. 체중 증가 2. 너무 적은 식사량 3. 알코올 중독 4. 오심 연화 곤란 5. 상처 회복 지연. 정답은 5번 상처 회복 지연이 되겠습니다. 영양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과를 찾은 거는 5번의 상처 회복 지연이 되고요. 1번의 체중은 못 드셨으니까 빠질 거고 2번에 너무 적은 식사량은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될 테고 3번의 알코올 중독도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되겠고 4번의 오심, 연화곤란, 메스 꺾거나 삼키기 힘든 증상은 영양이 부족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3.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것이 좋다 4.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5. 휠체어에 앉을 때는 식탁에 가까이 붙이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의자의 높이는 바닥에 닿도록 하셔야 안정되게 앉을 수 있겠습니다. 1번에 바퀴가 있다면 위험하겠죠. 2번에 팔 받침은 있는 것이 좋고 없으면 팔 걸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팔걸이도 있고 등 받침도 있고 4번에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 높이가 아니고 배꼽 높이가 좋고 5번 휠체어에 앉았을 때도 식탁에 가까이 붙이셔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턱도 당겨주시면서 팔은 팔걸이가 아니고 식탁에 올리셔가지고 깊숙하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4.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4.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을 한다. 5.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완전히 다 삼켰는지 여러 번 삼키게 하는 연습을 하시고 음식을 제공하셔야겠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말을 시키면은 공기와 함께 기도로 음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시키지 않으시고
중간에 뭐 하시면서 입을 벌려보시는 거 괜찮겠죠. 다 드셨는지 확인하시고 음식을 넣어주시고 1번은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으시면 안 되고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기고 드셔야겠고 2번에는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되고 적당히 숟가락에 조금 해서 넣어주시고 4번에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질문하시면은 공기와 함께 기도로 들어간다고 했죠.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습니다. 5번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은 자리를 비켜준다. 잘 드시는지 식사할 때도 옆에서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식사 도움에 보시면은 식사 준비라든지 정리는 물론이겠거니와 지켜보는 것도 포함입니다. 잘 삼키시는지, 잘 드시는지. 폐렴이나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우리가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사망까지 갈 수 있어요. 흡인성 폐렴은 폐혈증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드시는지 구토는 안 하시는지 봐주시고 토한 경우에는 구토물 정리까지도 들어가는 게 식사 도움이 되겠죠.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 제공하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2.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 편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5. 기도류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기도류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경관 영양액 주입 시에 누워 있어서 상체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눕히시면 됩니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0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 눈꺼풀에 멸균 솜을 대어준다. 2.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3.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4.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5.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안약을 점적한 후에 비루관을 눌러서 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루관은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부분이겠죠. 코피 났을 때 누르는 부분. 그리고 눈을 보시면은 눈동자를 위로 있는 사진. 그래서 천장을 보게 한 후에 밑에 눈두덩이 아래쪽에다가 거즈를 대시고 멸균섬이지요. 그리고 각막이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막이거든요. 각막에 점만 하시면 안 되고 눈을 찌를 수 있으니까는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바깥쪽에 1, 2cm 높이에서 뚝 하셔야 돼요. 내측은 안 되죠. 내측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눈물샘이 있으면은 눈물낭이 눈 안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눈 안쪽에 눈물낭이 있는데 그걸로 안약을 떨어뜨리면은 비루관을 통해서 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는 안 된다는 것 좀 보시고 중앙이나 외측은 됩니다. 그래서 1번 위 눈꺼풀에 멸균솜이 아니고 아래 눈꺼풀에 대주시고 2번에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시고 3번에 각막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각막에 전환하시면 안 되고 아래 눈꺼풀에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뚝 떨어뜨리시면 되고 5번에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균을 밖으로 밀어주셔야겠다. 그죠? 41번 대상자에게 주사 주입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 세트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2. 의복을 갈아입을 때 주사 바늘을 빼둔다. 3. 주사 부위에 부종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4.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번 정맥 주입 속도가 뚝뚝뚝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1번에 수액 세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실 때도 주사 바늘을 빼두시는 것이 아니고 당겨지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수액 세트가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도르래가 있어요. 잠금 조절기가 있는데 위로 올리시면 여는 거고 내리면 잠가져요. 그래서 주사 부위에 부종이 생기면은 주사 바늘을 마음대로 제거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조절기를 밑으로 잠근 후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실 때도 심장보다 수액 세트가 수액 주머니가 심장보다 낮게 있으면은 역류가 돼서 또 주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빨리 갈아입으시되 시간을 두시면서 갈아입으시면은 조절기를 잠그고 하셔야 역류가 되지 않습니다. 5번에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알코올솜으로 비벼주시면 피멍이 들어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편안한 배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기저귀를 채운다. 2.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3. 변기 밑에 미끄러운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침대를 올려주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침상에서 대상자의 편안한 배설을 돕기 위한 방법이 침상용 변기, 다시 말해서 간이 변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식 변기와 좀 구분을 하시고요. 1번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다는 거는 엉덩이를 들어올릴 수 없다면은 옆으로 눕히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따뜻한 변기를 대주어서 변이를 자극하셔야겠고 차가운 변기가 닿으면은 변이가 감소가 되겠죠. 3번에 변기 밑에 미끄러운 방지 매트를 까는 거는 침상 변기가 아니고 이동식 변기겠죠. 침상 배설하실 때 두 가지 프라이버시와 자립심을 자존감이라고도 하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바지를 내린 후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시면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를 밑에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 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2. 침대의 90도로 이동 변기를 놓는다. 3.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 이동 변기에 앉힌 후 하반신을 노출시켜 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동 변기를 높이를 조절하여 두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주시고 지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니고 건강한 왼쪽에 변기를 두시고 이번은 침대에 90도로 두시면 안 되고 30에서 45도로 이동 변기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하시면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이동 변기에 앉으시면서 낙상,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동 변기와 침대 높이는 같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5번에 이동 변기에 앉힌 후에 하반신을 노출시켜 두는 것이 아니고 수건이나 덮개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노출은 줄여두시는 게 좋겠죠.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요일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할 때 올바른 돕기 방법은 1.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준다. 2. 화장실에 모시고 간다. 3. 소변 주머니에 있는 소변을 비워준다. 4. 연결관이 눌려 있는지 확인한다. 5.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연결관이 눌려 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가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계시다는 거는 한번 킵을 하고 나면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삽입을 하고 계세요. 계속. 그런 상태에서 소변이 자동으로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요일을 느낀다는 거는 어디가 잠겨 있거나 막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일을 느낀다고 하시면은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꼬여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게 연결관이고요. 3번에 소변 주머니에 있는 소변을 비워주는 거랑은 요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에 모시고 간다는 소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변 주머니로 그죠? 45번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2.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4.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한다. 5.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는 게 아니고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서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합니다. 구석구석 닦을 수 있도록. 이번에 칫솔은 90도 각도가 아니고 45도 각도로 대고 닦아주시면 되고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상할 수 있으므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해주시면 되고 5번에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은 말 그대로 혈액이 굳지 않은 장애가 있는 분은 치실을 사용하시면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6번 대상자의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1. 치약 2. 표백제 3. 레몬즙 4. 주방세제 5. 과산화수소 정답은 4번 주방세제 퐁퐁이 되겠네요. 희석해서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되겠죠. 의치세정제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치약으로 의치를 닦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 때문에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표백제나 레몬즙은 해당이 없었고요. 과산화수소도 소독할 때 쓰는 거죠. 상처 소독할 때 거품 뽀글뽀글.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7번 통목욕 시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욕조 안에서 앉혀서 머리를 감는다. 2.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신다. 3. 귀마개 종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4.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5. 추울 때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귀마개 송으로 양쪽 귀를 막아주셔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번은 통목욕을 하실 때 머리 감기는 경우에도 욕조 안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가운 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시고 헹궈주시고 4번에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자연 건조하시면 감기 걸릴 위험이 높아요.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시고 5번에 추울 때는 저녁 시간보다는 따뜻한 낮에 하시는 게 더 감기 예방이 되겠다. 그죠? 48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손발톱을 깎기 전에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한 15분, 20분 정도 담가놨다가 해주시면은 순환도 잘 되고 이물질도 제거할 수 있고. 손톱을 깎으려다 보니까 손톱에 이렇게 부어 있거나 상처가 있다. 그럴 때는 연고를 바로 발라주시는 것보다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손톱 옆에 부어서 빨갛게 된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염증이 안에 균이 들어있겠죠. 균이 들어있으시면서 이 균이 혈액을 떠돌다가 폐혈증까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고로 들으시면은 상처가 나서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에서는 봉화 지염일 수도 있어요. 어디든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는 손발에 상처가 있다면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보고를 하는 걸로. 그죠? 49번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은 입 주위부터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양쪽 상지는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4.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양쪽 상지는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는답니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와셔야겠죠. 손도 그렇고 발도 밑에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오시고 혈액순환이 되기 위해서 1번의 얼굴은 입주부터가 아니고 눈, 코, 입, 귀목 순서로 세수하시면 되고 2번의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합니다. 4번의 양쪽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이 틀렸죠. 말초인 발끝에서 허벅지로. 5번의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반대가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겠네요.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옷을 갈아서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벗길 때는 오른쪽부터 벗긴다. 2. 입을 때는 오른쪽부터 입힌다. 3. 유행보사가 편한 쪽부터 입힌다. 4. 대상자가 원하는 쪽부터 입힌다. 5.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정답은 2번이죠. 오른쪽 마비가 있다고 하니까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히고 벗길 때는 건강한 왼쪽부터 입히셔야겠죠. 그래서 옷 입히기 원칙은 입마, 벗, 건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두 번째 원칙은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죠. 입히는 순서라고 하면은 마비 쪽부터 입혔다. 항상 마지막 쪽은 건강한 팔, 반대쪽 팔이 나오겠고 중간에 목티라면은 머리가 들어갈 거고 수액이라면은 사이 수액이 들어갈 거고 세 번째 원칙은 수액은 항상 건강한 팔에 맞는다는 것. 세 가지 원칙 기억하겠습니다. 51번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할 사항은 1.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2. 변경 가능한 체위를 보호자와 상의한다. 3.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한다. 4.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힌다. 5.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을 하시다가 어지럽다고 하시면 원래 자세로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누워만 계시다가 갑자기 세워버리시면은 혈압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겠죠. 어지럽다고 하시면은 원래 자세로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하시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몇 번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시행해 주시고
이번에 변경 가능한 체위는 보호자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게 이동하고자 하는 동작을 설명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3번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상태와 상관없이 설명을 하셔야겠습니다. 5번의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52번 침대 아래쪽에 있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이유는 1. 낙상 예방 2. 하지 부종 완화 3. 다리 근육 위축 방지 4. 하지 정맥류 발생 감소 5.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 정답은 5번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식사나 또는 세수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 상체를 세워서 반좌회를 취해 주셨는데 편마비가 있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대상자가 밑으로 처져서 내려온 상태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혼자 못 올라가시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당겨서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이유가 체위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가나 다라 하니까 1, 2, 3, 4. 일단 순서가 나오면은 설명한다는 기본이고 준비, 지지, 자세 완성, 정리. 보통은 4단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선다 또는 대상자의 준비라고 하면은 무릎은 세우고 양팔은 가슴에. 휠체어가 나오면은 뭐 잠금장치. 중간에 지지하는 부위라든지 자세 완성은 사이에 넣어주시니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정리를 찾으시고 중간을 고민하시면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럼 가에서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리죠. 그럼 가가 4번. 나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발 바로 뒤에 놓는다. 중간 과정이니까 넘어가시고 다 해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운다. 자세 완성이다. 그죠? 라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서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놓는다. 대상자 준비네요. 그럼 라가 1번. 다시 중간을 보시면 나와 다 중에서 나는 요양보호사 발을 대상자의 발 뒤에 놓고 준비를 한 거고 다는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지지한 것이고 당연히 준비를 하고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 2번, 다가 3번. 위에서부터 4, 2, 3, 1. 자, 확인. 라에서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준비. 그다음에 나가 2번 요양보호사 발을 그 뒤에 놓고 다가 3번 지지를 합니다. 가가 4번 상체를 펴서 자세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진 한번 보시면은 옆에서 보조하실 때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위치를 하셔야 되겠고 지지하는 부위는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감아서 일으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진은 왼쪽 마비가 되겠다. 그죠? 54번 오른쪽 편마비의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마비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위치를 보시면 잘 보실 게 일단 건강한 쪽에 쓰셔야 돼요.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하는데 편마비가 있으셔가지고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난 사진이 1번이거든요.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건강한 왼쪽에 요양보호사가 섰고 그리고 살짝 돌려눕힌 상태에서 어깨와 등,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해서 하나, 둘, 셋 일으켜 세우시면 대상자는 건강한 왼쪽 손으로 짚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림도 보시면서 지지하는 부위는 등과 어깨,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대상자의 아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는요. 등의 근육 긴장으로 통증 발생. 등과 어깨, 엉덩이 욕창 발생. 1. 보기 2. 서있는 자세 3. 좌측위 4. 반앉은 자세 5. 우치우기 정답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엎드린 자세가 되겠고요. 아랫배와 그리고 발목에다가 베개를 내주시면 허리와 그리고 넙다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도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등이나 특히 어깨 이런 부위에 욕창이 생겼을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를 취해서 압력을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5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언덕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A와 대상자가 바라보는 방향 B는요.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위치는 지금 언덕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위치는 휠체어 뒤에 쓰고 대상자의 바라보는 시선 방향피는 언덕 위를 보고 있겠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내리막길을 가는 경우 지금 위험해서 앞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돌려서 오셔야 되겠다. 그죠? 내려가니까 뒤로 돌리고 막길이면은 지그재그로. 그래서 지금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 위치는 뒤에 서 있고 뒤에 보면서 뒷걸음을 확인하시면서 걸어가시고 대상자는 언덕 위를 바라보고 뒤로 돌려서 내려오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57번 그림과 같이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는 1. 어깨뼈 2. 엉덩뼈 3. 척추뼈 4. 발꿈치뼈 5. 넙다리뼈 정답은 5번 넙다리 허벅지뼈가 되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힐 때 먼저 지지를 합니다. 한쪽 팔은 대상자의 몸 밑을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시고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를 합니다. 이동을 하실 때는 어깨 밑에 위치한 그 손바닥으로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힙니다. 58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이동시킬 때 자세로 적절한 것은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두 사람이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자세는요. 어깨, 허리, 무릎이 되겠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지지하시고 들어 올리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순서를 보신다면 먼저 침대에서 침대로 가시니까 침대를 수평으로 맞춰주시고 준비. 그 다음에 대상자의 준비는 양팔은 가슴에 무릎은 세워주시고 세 번째 지지를 합니다. 어깨, 허리, 무릎을 지지를 하시고 세 번째 자세 완성 들어 올리시면 되겠지요. 59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을 도울 때 보행 순서로 옳은 것은 1.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보행기와 왼쪽 다리 함께 오른쪽 다리 5.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함께 왼쪽 다리 정답은 5번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보행기 사용 순서는 불편한 다리가 함께 가야겠죠. 그래서 보행기와 불편한 오른쪽 다리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왼쪽 다리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요양보호사 위치는 뒤에서 벨트 잡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평지를 걸어갈 때 지팡이 사용 순서는 그림 문제입니다.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왼쪽이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평지를 간다고 하시니까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으셔야겠죠.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는 1번 그림, 2번 그림, 3번은 왼쪽으로 잡고 있어서 안 되고 4번도 지팡이 위치가 왼쪽이라서 안 되고 5번은 오른쪽 잡고 있으신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1번, 2번 중에서 왼쪽 마비 대상자가 건강 오른손에 집었고 평지를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평, 지, 마건 순서로 가시죠. 평지와 내리막은 방식이 똑같으니까 마비가 왼쪽이니까 마 밑에 왼, 건강한 쪽이 오른쪽, 지팡이는 항상 먼저 가고 지, 왼, 오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지팡이 가고 왼발이 먼저 간 1번 그림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차분하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61번 다음 중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저하 2. 부종 3. 인후통 4. 잦은 기침 5. 아랫배나 하부 골반에 뻐근한 느낌 정답은 5번입니다. 아랫배나 하부 골반에 뻐근한 느낌이 하부 복통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로 감염의 증상 배뇨통, 소변 볼 때 아프고 빈뇨, 자주 가고 잔뇨감, 안 시원하고 급박뇨, 갑자기 가고 싶고 방광염, 요로 감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그렇겠죠. 그죠? 이번에 부종은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5가지. 부종, 붓고, 열감, 뜨끈뜨끈하고, 발적, 빨갛고, 통증, 아프고, 삼투력 증가, 무릎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면서 그렇죠. 5가지 감염의 증상이고요.
삼출의 증가에서 한 번씩 잘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 연골,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데 사용하시다 보니까 무릎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안에 물이 차서 주사기로 빼시기도 하잖아, 그죠? 부종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염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3번의 인후통은 목구멍 통증이죠. 호흡기 감염이고 4번의 잦은 기침도 호흡기 감염이고, 그죠? 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이동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이동욕조 표면은 미끄러움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구입 품목이다. 4. 내구 연한은 3년이다. 5.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공기 밸브를 열어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동욕조 표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움 방지가 되어 있어야겠죠. 좀 토돌토돌하게. 1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되고 2번, 3번은 구입이 아니고 대여입니다. 네. 4번의 내구 연한은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번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공기 밸브가 아니고 배수 밸브를 열어줍니다. 밑에 보시는 부분이 배수 밸브겠죠. 63번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가스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려 음식을 데웠다고 속상해하고 있다. 1.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2. 가족과 합의하여 가스레인지를 제거한다. 3. 조리할 때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 4. 가열하여 조리하는 음식 대신 가공식품을 제공한다. 5. 다음 방문일까지 필요한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둔다. 정답은 3번. 조리할 때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가면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죠? 64번 요양시설에서 갑자기 정전이 됐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플러그 2. 전열기 3. 에어컨 4. 가스밸브 5. 누전 차단기. 정답은 5번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두꺼비지 먼저 내리시고, 예. 플러그 같은 경우는 우리 코드를 자꾸 빼지 마시고 플러그 몸체를 자꾸 빼셔야 된다라고 나오기도 하죠. 6번 씻고 삼키는 능력이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를 도울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자. 2.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다. 3. 국수는 부드러우니 자르지 말고 그냥 먹자. 4.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를 선택한다. 5. 식후 바로 눕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자가 되겠습니다. 왜요? 보시면 일단 씹고 삼키기 어려운 노인. 씹는 장애가 저작 장애고 삼킴 장애가 연화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요. 같이 보셨다, 그죠? 이분들은 씹고, 그러니까 질긴 고기라든지 나물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씹기 힘드시니까 상대적으로 씹기 쉽고 삼키기 좋은 죽 종류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 종류만 드시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 단백질이나 생선, 콩을 뭐 갈아서 드리거나 쪄서 드리면 되니까 매일 드시게 해서 영양 불균형을 좀 해소해 주시고, 이번에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드시면은 더 기침을 해서 흡인성 폐렴 위험이 증가되겠죠. 걸쭉한 게 좋죠. 걸쭉. 그래서 3번의 국수 같은 경우는 잘라서 적당하게 드셔야 되겠고, 유제품류 요거트 같은 경우는 떠먹는 게 더 좋겠죠. 마시는 것보다는 걸쭉한 떠먹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5번에 식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앉아서 소화를 도울 수 있겠죠. 66번 다음 중 식품별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개류는 신문지에 싸서 실온에 보관한다. 2. 잎채소는 빨리 시들므로 눕혀서 보관한다. 3. 데친 채소는 밀폐 용기 넣어서 냉동 보관한다. 4.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위로, 둥근 부분이 아래로 놓는다. 5. 포도는 오래 두고 먹으려면 알알이 떼서 씻은 후에 냉장실에 보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데친 채소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 보관하시면 되겠고, 1번의 조개류 같은 어패류는 신문지에 싸서 실온이 아니고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고, 어패류는 하루 정도는 냉장, 나머지는 냉동 보관합니다. 2번의 잎채소는 빨리 시들므로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하시고, 4번의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시게 하셔야지 둥근 부분이 위로 가셔야 숨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5번의 포도는 평소에 드시려면 알알이 떼서 보관하시면 되는데 오래 두고 먹으려면 씻지 않고 신문지에 싸서 채소실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다음 중 대상자의 친구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불은 두껍고 묵직한 것이 안정감이 있고 좋다.
2.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모제품이 좋다. 3. 요는 단단하고 탄력성 있고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좋다. 4. 시트는 풀을 먹인 무명천이 좋다. 5. 베개는 쾌적함을 위해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는 단단하고 상대적으로 탄력성도 있고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좋다. 1번 이불은 두껍고 묵직한 것은 욕창 위험이 압력이 생겨서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좋고, 이불 커버는 모 제품보다는 면이 좋고, 4번의 시트는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면이 좋고, 5번의 베개는 쾌적함을 위해서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메밀 껍질이나 식물 종자 같은 것이 열을 흡수하지 않으니까는 상대적으로 더 좋겠다. 그죠? 6, 8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손짓, 몸짓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주의력 결핍 대상자. 5. 진압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판단력 또는 이해력 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판단이 떨어지고 이해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물을 보여주시고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애기들한테 인형극도 하고 실물도 보여주고 막 몸짓 손짓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애들에게 글로 풀어서 막 화면에 PPT로 쫙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사용하시면서 손짓, 몸짓도 사용하시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 9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빨리 도토리 주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요양보호사 괄호. 적절한 대답은요. 1.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5.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정답은 4번.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가 되겠습니다. 일단 진압력 장애 대상자라고 하면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진압력이 떨어진 거죠. 지금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겨울인데 도토리 주러 가자라고 하시니까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셨다. 그죠? 그래서 콕 집어서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밤인데 나 왜 아침밥 안 줘? 라고 하시면은 밖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밤 8시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진압력 장애 대상자 케어하는 방법이겠다. 그죠? 70번 은퇴한 노부부가 친목회 회원들과 가끔 음악회나 전시회를 가곤 한다. 해당하는 여가활동 유형은 1. 종교활동 참여. 2. 사교 오락 활동. 3. 운동활동. 4. 소일 활동. 5. 자기개발 활동. 정답은 2번 사교 오락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 활동은 체조나 산책이 될 거고요. 4번의 소일 활동은 텃밭 야채 가꾸기 등등등, 또는 퍼즐 놀이도 소일 활동, 종이접기도 소일 활동, 그리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개발 활동은 배우는 거죠. 음악 교실이나 노래 교실 등등등, 또는 책 읽기 주의하실 것. 71번 치매 대상자가 시간 요일을 자주 착각하여 실수하고 옷을 혼자 입을 수 없어서 속옷을 머리에 쓰는 등의 행동을 개선할 목적으로 투여하며 병의 완치라기보다는 악화를 지연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의 종류는 1. 인지기능 개선제. 2. 항우울제. 3. 항정신병 약물. 4. 항경련제. 정답은 1번입니다. 인지기능 개선제. 지금 대상자가 시간 요일을 자주 착각해 실수한다는 진압력이겠죠. 옷을 혼자 입을 수 없어 속옷을 머리에 쓴다. 실행 기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 약물 종류는 크게 보시면 인지 기능 개선제인가 또는 정신 행동 증상 개선제인가. 2번에 항우울제, 3번에 항정신병, 4번에 항경련제가 정신 행동 증상 장애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 개선제 같은 경우는 아리세트 좀 기억을 하시고,
혈관성 치매보다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70%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 케어를 하게 되시면 아리세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아리세트 부작용 중에서 메스꺼움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오심.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은 메모하셔가지고 병원에 갈 때 가져가서 보여주신다. 보여주시면 약물 조절이 들어가겠죠. 나머지도 엑셀론, 레미닐, 에빅사.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앞에가 다 어이로 시작한다 그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합시다. 7.2번 우치를 사용하는 치매 대상자가 식사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1. 과식 2. 구토 3. 질식 4. 기침 5. 설사 정답은 당연히 질식이죠. 잘 고정되지 않은 의치는 음식을 삼킬 때 식도로 같이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아서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면 차라리 착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7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TV를 크게 틀어준다. 2. 식사 장소를 자주 바꿔준다. 3. 식사 시간은 자유롭게 정한다. 4.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것을 사용한다. 5. 모든 음식은 믹서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것을 사용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저를 들고 있구나 좀 할 수 있게끔 1번은 TV는 크게 틀어주시는 것보다는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차분한 음악 틀고 TV는 끄시는 게 좋겠고 2번에 식사 장소를 자주 바꿔준다. 대상자에게는 새로운 것보다는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드실 수 있도록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밥그릇 숟가락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산책도 물론이에요. 같은 장소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시는 게 좋지 새로운 산책길을 가시고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는 대상자에게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치매 대상자에게는 모든 음식을 믹서로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잘 저민 공이라든지 계란 같은 거 통조림은 갈아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해서 옷이 젖은 것을 발견했다. 대처 방법은 1.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2.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 변기를 대준다. 5. 보호자와 유치 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가 되겠습니다. 실금을 하셨지만 유실금 증상은 있지만 이분이 지금 매번 정말 심해서 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기저귀는 채우지 않습니다. 3번에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간이 변기를 대주는 것보다는 골반 저근육 운동, 그러니까 케겔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소변 보는 배뇨 훈련을 하셔야겠죠.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정말 소변을 정 못 가리시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우는 것도 뒤에 들어가긴 합니다. 5번에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서 의논한다. 아니죠. 의료인에게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요 실금과 유치도뇨 간 상관은 없죠. 특히나 간이변기 같은 경우는 침상변기고 이동식 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실금 증상이 있을 때 야간에 대주는 건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요실금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낮에는 되도록 기저귀 착용이나 이동식 변기나 침상 변기는 안 되고 훈련을 하시는 거고 밤에는 요실금 때문에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침대 옆에다가 이동식 변기를 갖다 두셔가지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도 괜찮겠죠. 급하게 화장실 가시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시니까. 그렇죠. 7.5번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의 식후 구강위생 방법은요. 1.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2.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3. 면봉으로 잇몸을 닦아준다. 4.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물치약을 묻혀 닦는다. 5. 치아가 없는 경우는 구강위생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 보리차입니다. 그래서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한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거부를 할 경우 양치를 거부를 할 경우는 4번에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니까는 일반 대상자 좀 구분을 하셔야겠죠. 7.6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전화해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도대체 몇 번째예요? 2.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3.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4.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고 그냥 둔다. 5. 아드님 저녁에 오실 거예요 라고 일단 안심시킨다.
정답은 2번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를 전환시켜주는 게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린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좋아하는 공놀이 할까요? 등 또는 뭐 콩고르기라든지 오늘 저녁 반찬 시금치 해드릴게요. 시금치 다듬는 거 도와주시겠어요? 등등의 단순한 일거리도 좋고 보기 5번에 보시면은 아드님 저녁에 오실 거예요 라고 일단 안심을 시키는 거는 대상자에게 좋진 않죠. 왜냐면은 대상자는 하루 종일 그러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증세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순간 대처를 위해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아드님 저녁에 오시지도 않는데 저녁에 오실 겁니다. 오후에 데리러 오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래서 주의를 전환시켜 주시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77번 치매 대상자가 놀이 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힘으로 제압한다. 2.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3.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4.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둔다. 5.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을 시킨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진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3번에 빠르고요. 그렇게 빠른 방식으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은 지금 문제에서 놀이치료 중에서 다른 대상자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 지를 때 파괴적 행동일 때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76번 문제에서처럼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박수를 치시거나 갑자기 노래를 치시거나 하시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은 파괴적 행동을 해서 대상자가 업돼 있어요. 업돼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수를 친다거나 자극을 주시면은 더 흥분할 수 있어요. 자극을 주지 말고 쉬게 하도록 같이 있어주면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압을 한다거나 억제들을 하시는 거는 대상자가 더 심각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타일 내시거나 제압하시면 안 되고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같이 있으시면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7, 8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한다.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1.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2.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뺀다. 3.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4.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5.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정답은 큰 기침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드시는데 기도가 막혀서 물질에 걸렸는데 육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 했는데 목구멍에 사탕이 보여요. 그럼 깊숙하게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큰 기침을 하시고 그래도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우선순위는 하임리법이 되겠죠. 뒤에서 쉬셔가지고 복부 쪽에 명치와 복부 중간에 대고 후상복으로 밀쳐 올리는 방법. 지금은 목구멍에 보인다고 하니까 일단 큰 기침을 해서 툭 뱉어내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7, 9번 심폐소생술 시에 인공호흡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1. 손가락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2. 얼굴색을 확인한다. 3. 귀로 숨소리를 들어본다. 4.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등 부위의 움직임을 살핀다. 5. 숨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숨을 불어넣을 때 인공호흡을 할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30대 이에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하시는데 복부가 부풀어 오르면은 위 내용물이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부풀 정도로만 적당하게 후후 2번을 10초 이내에 인공호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공호흡을 하였는데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가 다시 기도 유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은 실패가 되겠죠. 일단 기본 심폐소생술의 5단계는 기억나시죠? 반, 도, 가, 기인에서 반응 확인, 보험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이기 때문에 인공호흡 실패하시면은 다시 기도 유지를 하시고 인공호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를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2.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한다. 3. 경동맥의 맥박을 확인한다. 4.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물러난다. 5. 어깨를 두드리며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물러난다 되겠습니다.
심장 충격기 순서는 일반적으로 4단계죠. 전, 폐와 심장을 제대로 살리겠습니다. 총 4단계에서 1번은 전원 켜기, 2번은 패드 부착, 이게 폐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어요. 패드 부착, 3번은 심장 리듬 분석, 4번은 제세동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전에 패드를 붙인 상태에서 2분간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요. 심장 리듬은 분석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손을 떼서 기다려 주시고,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4단계가 나오면은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주변에 손을 떼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쇼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문제 풀어보셨고요. 그 4탄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설정, 좋아요 꾹,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영상 업데이트 시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